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 철없는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철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답답하심이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이니까 모쪼록 너무 답답해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인터넷에 시댁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돌아다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저의 이야기는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는 속이 뻥 뚫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 한성가라는 사람이라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똑 부러진 저의 처신에 박수를 보내보면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즐기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꽤 고급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나이에 비하면 꽤 일찍 사업이 성공을 한 편인데 코스 요리를 위주로 하는 소위 말하는 파인다이닝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애가 꽤 좋은 편이고 동생이 호텔 주방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둘이서 차린 레스토랑입니다. 제 남동생은 대학을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딱 10년이라는 시간을 호텔 주방에서 일을 했고 30살이 되자마자 저와 같이 지금 운영 중인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나눠서 차리긴 했는데 투자금의 70% 정도가 제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의 실질적인 주인은 저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투자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창 오르락내리락하며 투자의 조짐이 보였던 것이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코인이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너도 나도 눈이 돌아서 투자했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코인 자체를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되었고 아주 푼돈일 때 이게 정말 말처럼 미래의 화폐가 될까 싶어서 조금 사뒀습니다. 그땐 그냥 호기심이 컸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철없던 학생 시절이었기에 큰 돈이 아닌 정말 작은 푼돈으로 사뒀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전혀 오르는 기세도 없고 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인이라는 게 대박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살 때만 해도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수익이 난다고 해봐야 주식이랑 비슷하겠거니 끽해봐야 10% 정도 걸리겠구나 싶었거든요.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코인이 억 단위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번뜩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사둔 코인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재미삼아서 몇 개 사둔 거라 억만장자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레스토랑을 차릴 돈은 충분히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수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고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인 식당 같은 데 유행했을 때라 그렇게 꾸며볼까 했지만 아예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레스토랑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일을 잘하고 있던 동생을 몇 날 며칠 동안 꼬시니 동생도 결국에는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호텔 주방에 사직서를 내고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며 제 나이 32살에 시작한 이 레스토랑은 1년 만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려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를 시작했는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을 끼고 장사를 하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저절로 손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이후에 방송에도 몇 번 장소를 제공하면서 저희 레스토랑은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배경 설명이 꽤 장황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정을 남편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차리기 3년 전에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과 저는 사내 연애를 1년 동안 하게 되었고 제 나이가 29살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까먹고 있었던 코인이기도 했고 굳이 결혼 전에 투자를 했던 건데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남편 모르게 다들 비상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레스토랑이 제 것인 줄 모르고 있고 제 동생이 차린 레스토랑에 명의만 제 이름을 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는 것도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꽁꽁 숨기게 된 계기는 저에게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모는 제가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매번 하던 말이 여자는 자고로 남편을 내조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집에서 뜨끈한 밥 내오고 국이 식지 않도록 내내 끓여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찾아와서 대머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투자회사 특성상 24시간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았는데 제 업무가 하필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쪽이라 남편이 일하는 국내 주식 부서 쪽과는 근무 시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시모는 매번 여자가 밤에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누가 보면 어디 주점 같은 데서 일하는 줄 알겠다고 저에게 모욕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일이 더 들쑥날쑥한 만큼 당연히 월급도 제가 조금 더 높았는데 근무 시간을 따지고 보면 당연히 제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부분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저에게 그깟 푼돈 벌어서 뭐하냐고 저에게 내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깟 푼돈이 본인 아들이 벌어오는 돈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저에게 퇴사를 해라, 퇴사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게 손을 좀 써봐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먼저 승진을 해야 하는데 왜 네가 먼저 승진을 하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셨고요. 당연히 제가 먼저 입사를 했는데 제가 먼저 승진이 되어야죠. 남자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취업이 늦어진다면서 이래서 남자는 손해라고 저에게 따지는데 국방부에 가서 따지시라고 했죠 뭐. 아무튼 일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남편도 저에게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무렵 제가 레스토랑을 오픈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남동생이랑 레스토랑을 차리겠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선언하듯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퇴직이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를 했고 무슨 돈이 있어서 레스토랑을 차리겠다고 하냐고 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수령할 돈이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었는데 그 돈 다 쏟아부어도 가게는커녕 간판도 못 달 것이라고 저에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자기한테 맡겨라, 자기가 투자를 해서 불려주겠다고 하는데 투자로만 따지면 제가 실적은 더 좋았는데 무슨 소리인 건지. 저는 남편에게 제가 알아서 잘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그럼 자기 퇴직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나서 남동생이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름만 빌려주고 직원으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돈은 한 푼도 안 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모조리 장기적금으로 걸어버렸더니 그제야 남편이 웃으면서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제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의 퇴직금을 건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코인 투자로 몇 억 벌었다는 사실을 말이라도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 비밀로 하길 참 잘했죠 뭐. 그 이후에 레스토랑 준비하고 자리 잡고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4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3살이라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 소식이 없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자 남동생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라더라.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고요. 제가 남동생과 우애가 좋은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레스토랑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또 제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긴 했습니다. 쉽게 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속사정에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반에는 손님이 없어서 썩어가는 식재료에 돈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된 이후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복병이 끼어들게 하는 바람에 다른 의미로 눈물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말 이름도 말하기 싫은 치가 떨리는 4살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우가 참 개뿔도 가진 게 없으면서 허세란 허세는 어마어마한 계집애가 아니겠습니까?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명품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명품백을 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방을 쓱 보더니 저에게 뾰족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돈 많이 벌어요? 와, 이거 신상백인데? 몇 개월 할부로 긁은 거예요? 직장인이 사기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시모가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저거 비싼 거냐고 얼마짜리길래 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신우가 뭔가 잘 걸렸다 하는 얼굴로 시모한테 저 가방 600만 원짜리 가방이라면서 신상백이라며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는 지금 우리 아들 돈으로 그런 사치를 하고 있냐고 내조를 하랬더니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쓴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싫었고 2번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한 번에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상여금 들어와서 하나 산 건데 제가 허락을 받고 가방을 사야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와, 언니, 상여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오빠 따라서 투자회사에 취직할 걸 그랬다. 그 말에 목구멍 끝까지 돌대가리는 못 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몇 안 남은 머리털까지 뽑힐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냥 신우가 금방 포기할 걸 알고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취업 준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 눈에는 제 상여금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나 봐요. 저한테만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3달은 먹고 살 수 있을 돈인데 어쩜 그렇게 개념 없이 돈을 막 쓸 수 있냐고 그러다가 집까지 다 말아먹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유 있어서 산 가방이고 매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개 살까 말까 한 가방인데 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니까요. 남편한테 사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산 가방인데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가방은 얼마냐, 어디서 샀냐, 무슨 돈으로 샀냐 물어보면 그냥 아빠가 사주신 가방이에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이 연신 장사가 잘 되고 방송에도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하자 시모가 점점 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얼마 버냐고 대놓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애 둘러서 벌만큼 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는 금액 말하면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 특성상 주말이고 명절이고 없이 예약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절 당일 딱 하루만 일을 쉬었는데
남편이 시댁 가봐야 시모가 잔소리만 하고 저랑 싸움이 꼭 나니까 자기도 시댁에 가기가 싫은 거죠. 은근히 제 핑계를 대면서 오전에만 시댁에 들렸다가 오후에는 친정에 가봐야 한다고 나와서 저희 집으로 갔거든요. 시모는 그게 너무나도 서운했고 탓할 곳이 필요했는데 제가 레스토랑을 차린 이후부터 명절 당일만 방문을 했으니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저한테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소처럼 일을 하냐, 언제는 그만두라던 투자회사에 남아있지 그랬냐 하시는데 짜증이 났죠. 어머님이 제가 그만둬야 남편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그만두고도 여전히 대리네요. 여자가 집에 찰스닥 달라붙어서 내조를 잘해야 남편이 길을 펴고 승승장구하는 법인데 네가 레스토랑을 한답시고 매번 밖에서 정말 그만 좀 해.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 우리도 오늘 하루 쉬는 거 그냥 푹 쉬고 싶었는데 명절이라고 방문한 거야. 아이고, 예전에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던 우리 아들이 아휴, 마누라한테 얼마나 잡혀 살면 저렇게 팔불출이 됐을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시모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뒤통수에 대고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 품이라면 좋아서 안겨붙고 엄마만 사랑한다고 하더니 장가가고 나서 소용도 없다고 쓸모없는 놈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어릴 때 엄마 품에 엉겨붙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나요? 다들 하나같이 엄마를 제일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 와중에 신우가 저한테 와서는 언니네 가게 진짜 장사 잘 되는 것 같다고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된다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기 한번 살리고 싶은데 저희 가게에 와서 밥 한 번만 먹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계집애가 진짜 여우인 게 둘이 있을 땐 이런 소리 한 번을 안 하다가 시모가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댁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신우랑 맨날 싸워봐야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그 한 끼가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제가 시모랑 신우한테 한턱 쏠 수 있긴 했죠. 시모한테 그러면 시모랑 나를 잡고 한번 방문해서 밥 먹고 가라고 했더니 신우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갑자기 오늘 갈게요 하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연락을 해줘야 저희도 준비를 할 텐데 말이죠. 신우는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렇다면서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분명 시모랑 함께 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3명을 끌고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허세 가득한 말투로 제일 좋은 걸로 4인분 달라고 하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남동생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우리 신우가 친구를 끌고 왔으니까 잘 좀 신경 써서 요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동생이 솜씨를 제대로 발휘했더라고요. 코스 요리에 포함되지 않은 디저트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누나 잘 예쁨 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하고 온 겁니다. 친구들은 너네 세연이 너무 멋있다 하면서 축켜 세워주니까 신우 어깨에 뽕이 가득 차올라서 생전하지도 않던 고맙다는 인사까지 저한테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신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였다면 진즉에 이런 걸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시무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친구들이랑 제 레스토랑에 방문을 할 테니 어제 신우가 먹은 코스 요리 그대로 준비를 좀 해달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왕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몰아서 해준다는 느낌으로 동생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생은 무척이나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까지 준비를 해서 코스 요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시모 친구들이 어우 며느리가 아주 대단하네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소리에 기분이 좋았는데 시모가 굼벵이도 주르는 재주가 있는 법이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워낙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며느리가 이런 데서 일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자기 심정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백날 일해봐야 뭐해? 몸만 힘들지.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의 반도 못 벌 텐데 고생만 하고. 차라리 집에서 내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나만큼 며느리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없다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하고 마는 거죠.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니까 시모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오면 잘해줘 하면서 잘 먹었다고 기분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자기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잘해줘라. 지난번에 먹은 디저트가 맛있던데 따로 포장을 좀 해줘라 하는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방문을 하신다는데 그분은 따뜻한 차만 드시니까 대추차를 준비해라 하면서 말이죠. 사촌이 식당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할인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탁도 아니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기분 좋게 네 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처음 몇 번은 시모가 해달라는 대로 들어주다가 밑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니까 예약 자리 없어요, 안 돼요 하고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거절에 시모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고작 그거 운영한다고 지금 유세를 떠는 거니 시모가 웃음니 하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거절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모도 점점 부탁하는 일이 뜸해졌는데 어느 날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신우도 30이 넘었으니까 언젠간 시집을 가겠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지는 몰랐죠. 근데 신우가 글쎄 저한테 우리 가게에서 브라이덜 샤워인지 뭔지를 하겠다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룸을 빌리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몇 명이나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총 7명이 사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딱 하나 룸이 있는데 이벤트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관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신우가 말한 날짜를 보니까 예약이 딱 없는 날짜길래 알겠다고 하고 룸 빌리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룸 대여값은 30만 원이고요. 1인당 코스 요리는 24만 원인데 20만 원에 해드릴게요. 서비스로 룸 꾸미는 비용은 제가 해드릴게요. 총 170만 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신우가 버럭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지금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언니를 너무 풀어줬지? 신우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내가 결혼까지 하는데 선물을 쥐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룸 비용에 음식값까지 받겠다고? 그것도 무려 170만 원이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내고 빌려. 그럴 거였으면 언니네 가게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지. 그냥 해줘. 지난번에도 공짜로 밥 먹게 해줘놓고 왜 그래?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룸 빌리는 비용 30만 원은 낼게. 구구절절 돈 없다는 소리를 뭘 그렇게 열심히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호의도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줘야 호의죠. 저는 뭐 땅을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냐고 공짜로는 안 된다고 그 가게 내 가게 아니라 동생 가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우가 한풀 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70만 원 내고 브라이덜 샤워를 할 수는 없었는지 제 동생한테 잘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사돈 처녀가 결혼하는데 그 정도 인심을 쓸 수 있지 않겠니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동생한테 물어보긴 하겠지만 아마도 동생도 거절할 것 같다고 그렇게 쉽게 턱턱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꼭 다른 가게도 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신우가 남편에게도 말을 해서 졸랐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어색하게 왔어? 할 말이 있는데 하길래 느낌이 딱 와서 남편의 입을 확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여보? 아, 말하지 마. 신우가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맞고 내가 그거 해줄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 알지?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해? 나 월급 얼마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내가 왜 공짜로 신우 브라이덜 샤워인지 뭔지를 해줘야 하는 거야. 평소에 신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나 절대로 그 부탁 못 들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비용이 무려 170만 원이야, 170만 원. 170만 원이란 소리에 남편도 기가 확 죽었는지 바로 신우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질이처럼 쩔쩔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철이 없고 바보 같아 보이든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우도 조르고 조르다가 남편이 안 될 것 같다고만 이야기를 하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둘이 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데 유치해 죽겠고 결국에 신우는 그럭저럭한 호텔을 빌려서 브라이덜 샤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조용했습니다. 제가 명절 이외에는 시댁에 방문을 하지 않았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거든요. 남편은 자기 일이 조금 수월해지고 저도 안정을 찾게 되자 슬슬 아이를 가지자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경사가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이제 임신도 했으니까 일은 본인에게 맡겨두고 설렁설렁 하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장사가 워낙 잘 되어가니까 직원을 더 뽑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게의 제일 큰 투자자는 저였고 제가 굳이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월급은 들어오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게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을 하면서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체질이 잘 붙는 체질이라 그런지 온몸이 퉁퉁 부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찌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나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캐리어를 들고 말입니다. 집에 있다가 신우가 문 좀 열어보라고 연락을 해서 문을 열었더니 떡하니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곤 지집처럼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신우한테 이 짐은 다 뭐고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글쎄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죠. 왜 싸한 느낌은 항상 저를 비껴나가지 않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무슨 호텔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으면 풀 생각을 해야지. 짐까지 싸들고 와서 가출하면 어떡해요. 아, 그만 좀 해, 그만. 짜증나니까. 임산부인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게 왜 또 정신을 가출시키고 진상짓을 하나 했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신우를 보고서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본인이 알아듣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길 기어코 찾아온 거라면서 저에게 변명을 막 했어요. 자기가 부른 거 아니라고 억울하다고요. 신우는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며칠만 있다가 나갈 거라고 제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달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굴더니 아기 방으로 꾸며둔 작은 방에 글쎄 캐리어를 냅다 풀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사용할 방이라서 수도까지 싹 다 해둔 방인데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제 기분 따윈 안중에도 없이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냐며 이야기라도 들어보자고 맥주를 꺼내오지를 않나. 쫓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제 속이 터지는 것 같았죠. 글쎄 신우가 부부싸움을 한 이유도 아주 사소했습니다. 신우가 음식물 쓰레기가 더러워서 못 버리겠다며 며칠을 그냥 내버려뒀대요. 한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방치했으니까 파리가 꼬였고요. 우리 신우의 위생 개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없는 거죠, 그냥. 파리가 웽웽 꼬이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 하고 빨래도 제대로 안 해서 쉰내가 나고 그러니까 심해부가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신우가 결혼을 하자마자 그놈의 내조를 하겠다면서 명품관 일도 그만둬서 백수로 지내고 있거든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돈을 벌어오든가 아니면 집을 나가던가 둘 중 하나 하라고 소리를 쳐서 집을 나온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맥주 마시면서 저한테 마른 안주 없냐고 진짜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올케한테 그런 거 시키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우울해서 그런다며 울먹였어요. 그래서 그냥 마른 안주 꺼내주고는 내일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고 신우는 아기 방에 깔아둔 토퍼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토퍼가 진짜 비싼 거고 세탁도 다 한 거고 아기 눕히려고 저도 한 번도 누워본 적 없는 토퍼였거든요. 짜증나는 마음에 둘 다 깨웠는데 눈 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해장국 끓였냐고 헛소리를 하는 거 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우 보고 당장 짐 싸서 집으로 가라고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보고 매정하다면서 심해부가 자기한테 사과를 할 때까지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더니 철판을 깔고 우리 집에 눌러붙은 겁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 보자 하니까 하루에 수건을 5장씩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수건을 제가 넉넉하게 두는 편이라 16장씩 두고 쓰는데 둘이 쓰면 일주일을 쓰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수건이 부족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집안일이 2배가 되니까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기에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 당장 데려가라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임신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우가 집을 난장판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숨 푹 쉬면서 죄송하다고 퇴근하고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심해부가 퇴근하고 와서 신우 보고 화를 내면서 당장 짐 싸라고 하는데 신우는 그게 심해부가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온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하라며 강짜를 부리더라고요. 심해부가 부글부글 끓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시댁으로 가라면서 심해부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신우가 황급히 심해부를 쫓아서 나가고 저는 비번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심해부가 강경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 신우가 울면서 시무한테 집안일 좀 알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랬대요. 남편이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어야 했냐고 하면서 왜 심해부한테 연락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신우가 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시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의 발달은 신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그렇게 며칠을 잔소리를 듣고 무시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가 가게에 룸을 예약했다고 하면서 룸비 예약금 30만 원까지 입금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남동생에게 돈 똑바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에 남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우리 신우가 글쎄 가게에서 제일 비싼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게는 메뉴가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고급스러운 단품 메뉴들이 많아서 술도 정말 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비싼 건데 1,000만 원대 가격으로 이루어진 술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 술도 있고요. 순간 먹고 튀려고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우 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싼 술 줬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말을 하는데 뒤에서 신우가 술 가지고 오라고 비싼 술 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적당히는 혼내줘야겠다 싶어서 남동생에게 150만 원짜리 와인이나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4명이서 갔다고 했으니 나눠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딱 2시간이 지났는데 남동생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나, 사돈이 누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이 술값이며 밥값이며 전부 누나가 낼 거라고 하는데 자기 돈 없대. 그 순간 진짜 머리를 해머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들 처먹은 돈을 왜 대신 내줘? 남동생이 말하길 제가 낼 거라면서 막무가내로 군다고 작정을 하고 온 건지
아예 지갑도 안 들고 몸만 덜렁 와서 술을 잔뜩 마셨다는 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가게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가게에 좀 가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 오늘 동생이 자기네 가게에 간다고 하던데? 나한테 자기 이름 대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어. 매번 그랬잖아.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업장에서 무전 취식하는 거 허락해줘? 뭐? 내가 뭐긴 뭐야, 당신 남편이지. 아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 말만 들으면 신우가 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밥 먹고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가족끼리 무전 취식이 무슨 소리야 정말. 지금 이혼 때문에 속 시끄러운 애한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도 있잖아. 그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코스 요리 4인분일 텐데 별로 되지도 않는 걸로 그냥 한번 서비스 해주고 생색내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당신 돈으로 결제하자 그럼. 그랬더니 돈 없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남편이 자기 동생 밥 한 번 못 사주겠냐고 흔쾌히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저한테 바가지 긁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먹은 금액만큼만 계산하고 오라고 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영수증까지 끊어주겠다고 하고는 가게에 달려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택시를 타고 아주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쩔쩔매는 남동생에게 다가가니까 글쎄 신우가 시켜 먹은 와인이 한 병이 아니라 무려 3병이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비싼 와인을 3병이나 처먹고 뻔뻔하게 무전 취식을 하려고 했다니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무슨 2시간 만에 술을 이렇게나 마신 건지. 신우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는 저도 못 알아보고 널브러져 있었고요. 신우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룸에서 이런 추태를 벌였기에 망정이지 홀에 있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도 남을 모습이었습니다. 신우가 잠깐 정신을 차린 건지 저를 보면서 우리 언니 왔다며 언니가 쏴, 언니 때문에 나 이혼해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동생이 보다 못해서 경찰을 부를까? 하고 물어보는데 됐다고 하고는 얼마 나온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밥값 96만 원에 추가 메뉴 시킨 게 3개 있어서 29만 원이 추가됐고 150만 원짜리 술만 3병을 마셨어. 도합이 575만 원이야. 근데 누나, 진짜 누나 카드로 내게? 그냥 우리 이거 로스 시키자. 제가 동생에게 남편 카드를 쥐어주고 가서 계산하고 오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억울하지도 않냐고 그냥 경찰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카드를 자세히 봐라. 서명이랑 이름 보면 딱 알지 않겠냐고 했더니 동생이 앞뒤로 돌려보고는 피식 웃더라고요. 저한테 부가세 10%는 별도로 긁겠다고 하길래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착실하게 부가세까지 632만 5천 원이 긁힌 문자 메시지가 남편에게 바로 전송이 되었는지 긁자마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시댁의 뻔뻔한 작태에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왜? 하고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금액에 충격이라도 받은 것인지 남편이 무슨 밥값이 이러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고함만 지르더라고요. 바가지를 긁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명품백이라도 산 거냐고 어떻게 밥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울분을 다 터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우가 와서 코스 요리 4인분 96만 원어치를 먹었고 추가로 단품 요리를 3개 시켰는데 이게 29만 원이야. 그리고 무려 150만 원짜리 와인을 3병이나 드셨네? 남편이 씩씩거리다가 계산기를 두들기는지 저한테 합이 575만 원이지 않냐고 왜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긁힌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마 150만 원짜리 술 3병 마셨다는 말에 지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0% 붙이셔야죠.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등을 쳐먹을 수가 있어? 당장 집에 와서 이야기해. 카드도 전부 취소하고 한 끼 밥값에 600만 원이 넘는 게 이상하잖아. 먹은 건 당연히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죠. 저는 바가지 안 긁고 정확하게 계산했을 뿐인데요. 카드 취소하면 그쪽 여동생은 무전취식으로 경찰서에 인계할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 전화도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봐야 싸움만 날 게 뻔하니까 그 시간에 죄송스럽게도 친정으로 도망을 쳤죠. 남동생이 저한테 진짜 상황이 답이 없다면서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2번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부딪히는 수밖에 없죠. 호의를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더 이상 저런 시댁과 함께 살 수 없어. 그 말고 함께 저는 친정에 눌러붙었고 시모가 저에게 주제도 모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언제까지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친정에 있을 거냐고,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퇴근을 한다고 소리치는데 솔직히 가소로웠습니다. 밥은 둘째치고 내가 어제는 빨래까지 해주러 너네 집에 갔다 왔다. 너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니? 이제는 너까지 이혼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어? 쥐꼬리만큼 벌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게? 홀몸도 아니고 애까지 있으면서 여자 혼자 아이 낳아 키우면서 사는 게 쉬운 줄 알지? 그거 어려운 일이야. 네네, 잘 알겠고요. 혼자서 한번 해보고 말해드릴게요. 어려운지 쉬운지. 그 인간 반품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내버렸더니 그제야 덜컥한 건지 바로 친정으로 달려와서 무릎부터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면서 2번 다시는 시댁 편을 들지 않겠다.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말자. 시댁 일에 불편한 거 만들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각서라도 쓰겠다면서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제 마음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잘못했다고 신우고 심우고 얼굴도 안 보게 살게 해주겠다면서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잔소리도 못하게 하겠대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이혼은 안 된다고 비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운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쯤 하면 됐다고 용서해 주라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각서를 썼고 이혼 서류는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무사히 출산을 잘했고요. 신우고 심우고 전부 저랑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만 나를 전하는 정도? 해가 지날수록 나날이 크는 아이를 보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시댁 간섭 없어서 편하고 갑질하면서 사는 재미까지 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속 시원하게 복수 한번 해주시고 을이 아닌 갑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속 시원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숍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손님에게 네일을 하며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답답한 마음에 저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네일숍을 운영하다 보니 이미지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일숍 특성상 동네 여자분들이 많아 이런저런 소문이 퍼질까 제가 겪은 일을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 답답한 마음은 쌓여만 갔어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이곳에 사연이라도 올리면 답답한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7년 연애를 하고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어요. 7년을 함께 했으니 함께한 시간은 짧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는 남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물론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게 꼭 그런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후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부터 그에 대해 잘 알았다면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기가 막힌 저희 인연의 시작은 남편 형과 저의 인연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형은 제 대학과 선배였어요. 후배들을 잘 챙겨주기로 유명했지만 유독 저와 유머 코드가 잘 맞았기에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동생이 저희 캠퍼스로 놀러 오게 되면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선배와 연년생으로 이제 막 군대 제대를 하고 선배 자취방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첫 만남부터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그러더니 제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현아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처음 보는 사이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나요? 그것도 첫 질문으로 말입니다. 거부감이 들었죠. 야, 그런 질문은 실례야. 선배의 만류에도 동생은 제게 질문을 이어갔죠.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나쁘지는 않은데요. 첫 만남부터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게 하려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그를 피하고 싶었어요. 선배, 저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저도 다음에 봐요. 꼭이요. 저를 보며 그는 손까지 흔들어 보였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그는 선배와 함께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며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지나가던 길에 마주친 그는 저를 보더니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현아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그렇네요. 자주 보네요. 네, 복학할 때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요. 그때까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우연히 마주쳐도 그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정말 좋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해프게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가 제 손을 잡고 우산을 지어주더라고요. 현아 씨, 오늘 오후에 비 온대요. 우산 꼭 챙겨가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현아 씨 주려고 챙겨온 거예요. 가져가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됐다고 거절을 했지만 우산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우산 들고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챙겨주는 거였지만 그런 작은 친절에도 불편했어요. 그의 적극적인 모습도 그리고 저를 향한 관심도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거든요. 결국 그 우산을 들고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오전에는 맑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친구가 제 손에 들린 우산을 들고 활짝 펼쳤죠. 그러면서 일기예보도 잘 챙겨본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친구에게는 그 우산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괜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고 계속 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가 떠올랐어요. 저를 위해 우산을 챙겼다는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우산 잘 썼다고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었지만 선배와 함께 다니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에게 그에 대해 물어볼까 싶다가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기 싫을 때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가 찾을 때는 보이지 않자 왠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우연히 선배와 마주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두리번거리며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보름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시내 거리에서 걸어오는 그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가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준경 씨, 저번에 우산 너무 고마웠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한동안 안 보이던데요. 현아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복학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우리 학교도 여기서 멀지 않아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자주 봐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번 무너진 경계의 벽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이야기를 할수록 정말 저와 잘 맞더라고요.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죠.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려 놀았던 것 같아요. 만나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그와 선배가 없어도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사귀자고 말 꺼낸 건 아니었지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와 연애를 한 지 2년 정도 되었을까요? 남자친구가 타도시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 바로 취직되었으니 기쁜 일이었지만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니 우울해졌죠. 제 주위에도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은 금방 헤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헤어지게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1시간 반 거리라니 시외버스를 타고 와야 한다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지자 제 불안감은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먼 것 같아. 왕복 3시간이잖아. 자기야, 자주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자기뿐이라는 거 알잖아. 치, 말만 그렇게 해놓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는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매주 저를 만나기 위해 1시간 반 거리를 찾아왔죠. 아직 차가 없어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 피곤하기도 할 텐데 그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아? 너무 먼 거리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피곤하면 매주 안 와도 돼. 주중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꾹꾹 참은 거야. 가까운 거리였으면 매주가 아니라 매일 올 텐데 아쉬운걸? 피곤할 텐데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해주는 그에게 너무 고마웠죠.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저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장거리 연애를 하는 5년 동안 그는 그 먼 길을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그 사이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네일 쪽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 놓은 돈으로 주택가 근처에 작은 네일숍을 오픈하게 되었죠. 대출을 껴서 오픈한 숍이었지만 저만의 작은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결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이 통했는지 그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죠. 현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당연하지. 나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에 그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했더라도 저희는 1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 그만둘 수가 없기도 했지만 신혼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았기에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어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외로웠어요. 결혼하고도 텅 빈 집에 홀로 있으려니 정말 결혼한 게 맞는지 연애할 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는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언제 다시 함께할지 모르는 시간이 더욱 길게만 느껴지기도 했죠. 당시에 저는 제 네일숍을 정리하고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 곁으로 갈까?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자기 곁에 있고 싶어. 어구, 남편이 없어서 그렇게 외로워? 그런데 겨우 거기서 자리 잡았는데 여기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잖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우리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연애할 때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아이라도 있으면 결혼했다는 게 실감이라도 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는 건 싫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 아직 아파트 대출도 남았는데 자기가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내가 이직하는 게 어떨까? 외로워도 조금만 참아. 반년 뒤 남편은 회사를 정리하고 제 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은 직장을 이직해야 했지만 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으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원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지내도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남편과 같이 지내고 난 후부터 은근히 아이를 기다리시기 시작하셨어요. 너희 아이가 아직이냐? 이제 같이 사니까 서둘러 가져라. 그래야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빨리 안 찾아오네요. 뭘 기다려. 요즘 다들 병원에서 가지더라. 너희도 괜히 기다린다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병원 가서 만들어. 병원에 가서 아이를 가지라는 말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 건 맞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만 보면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자기야, 아이 너무 귀엽지 않아?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아. 자기 닮은 딸 낳으면 정말 예쁠 텐데.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원하고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를 그렇게 원하니 저도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만 가면 바로 생길 줄 알았던 아이는 인공수정 3번으로도 생기지 않았죠. 그때 제게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하더군요. 인공수정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험관을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죠. 대학 내내 여자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선배에게 여자가 생겼다니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소개해주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쯤 괜찮아? 아주버님의 연애 소식에 가장 좋아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죠. 진짜? 당연히 시간 없어도 만들어야지. 축하해, 형. 무슨 마음 먹고 연애를 시작한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도 만나보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아주버님은 저희 마음에 들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토요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본 아주버님의 여자친구는 참 작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조망만한데 그 얼굴 안에 오밀조밀 이목구비가 들어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성격도 얼마나 서글서글한지 참 좋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잘 지내봐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말하자 그분은 손을 가리고 웃으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형님이라니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화기애애한 저희 분위기와 다르게 남편은 저녁 식사 내내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형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헤어지라고 다그치더라고요. 형, 저 여자랑 헤어져.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왠지 싸한 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느낌이 안 좋다니.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 처음 만났잖아.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조금 더 겪어보고 헤어지라고 말해. 한 번이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 형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헤어져. 내 말 듣고 손해볼 거 없다니까.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남편과 다르게 아주버님은 정말 차분한 호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의 다그침에도 남편은 굽힐 줄 몰랐죠. 아주버님도 이번에는 화가 났는지 조금 높아진 음성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나는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너도 다시는 헤어지라는 말 꺼내지 마. 남편은 살짝 일그러진 아주버니 얼굴에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가끔 제게 형은 참을성이 좋지만 한번 터져버리면 정말 끝장을 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아주버님의 연애 소식은 시댁의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비 형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자 무뚝뚝했던 저희 아버님까지 살살 녹이더라고요. 살짝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님께 애교를 부리곤 했죠.
아버님,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준석 씨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아버님을 닮았네요. 물론 어머님도 미인이시지만 아버님 유전자를 조금 더 가진 것 같아요. 형님의 칭찬에 아버님의 입꼬리가 승천하기 시작했죠. 아직 아주버님과 결혼 전이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에게는 큰 며느리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끝에 언제나 우리 큰며느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죠. 우리 큰며느리 노랗고 동글동글한 과일 좋아한다고 했었나? 아, 망고요? 네, 맞아요. 맞다, 망고. 그래서 내가 사왔지. 작은 애야, 이것 좀 잘라와라. 우리 큰며느리 먹여야겠다. 제가 망고를 썰어오자 아버님이 손수 포크에 찍어 형님 입속으로 넣어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항상 무뚝뚝했던 아버님의 저런 모습을 볼 줄이야 너무 놀라웠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죠. 연병할 노인네, 나한테 저렇게 했어봐. 이미 입안에서 사탕처럼 굴어줬지. 아주 그냥 둘이서 죽이 착착 맞아서 쇼핑하러 다니고 난리가 났다. 아버님과 죽이 잘 맞았던 형님은 어머님을 제외하고 둘이서 쇼핑하러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 친화력이 저는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사람에게 벽이 없는 건지 신기하기도 했죠. 남편도 그 모습에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자기는 형수랑 친하게 지내지 마. 알았지?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남편은 형님을 싫어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형님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남편이 이상해 보일 정도였죠. 저희가 아주버님께 형님을 소개받은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남편이 형님과 정말 죽이 잘 맞을 정도로 잘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 형수, 고향이 광주예요? 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거기였거든요. 아, 정말요? 우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꼭 동양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둘은 같이 공유할 것을 찾았는지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아주머님이셨어요. 거봐,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안, 형이 너무 숫기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걱정돼서 그랬어. 형님과 남편은 한번 말을 트기 시작하자 정말 빠르게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이곳에 아직 친구가 없다면서 저와 친해지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왕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가끔은 형님이 아주버님보다 저희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으로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보다 남편과 더 장단이 더 맞아 보였습니다.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낄 틈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남편이 전처럼 형님을 경계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싶었어요.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따로 있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패션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남편이 제가 골라준 하늘색 남방 셔츠를 입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파스텔 톤이 아닌 청색에 가까운 셔츠였죠. 형님은 남편이 입은 셔츠를 보더니 옷이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그 색 잘 안 받는다. 좀 더 파스텔 톤이 어울리는데. 서방님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편이잖아요. 더 밝은 색 입어요. 저희 남편 피부 그렇게 어두운 편 아닌데요. 여름이라서 조금 타서 그래요. 서방님은 원래 살짝 어둡지. 형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제 남편 피부톤을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물론 남편이 백옥 같은 피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옷을 골라 입을 정도의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골라준 향수가 남편 이미지와 다르다면서 새로운 향수를 사준다든지 제가 사준 가방이 들고 다니기 불편해 보인다며 다른 가방을 선물해 주었죠.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난감했어요. 제가 보기엔 도가 지나친 오지랖처럼 보였거든요.
형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 왜 당신한테 사주는 것마다 꼬치꼬치 지적하지? 남편은 핸드폰을 보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왜? 신경 써주면 좋은 거 아니야? 관심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해주는 거지. 남편 말에 정말 별일도 아닌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건지 머리가 아팠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안 그래도 시험관 때문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별일도 아니잖아. 당시에 남편 말대로 지속적인 시험관 실패로 정말 예민해졌나 싶기도 했어요. 계속 임신에 실패해서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거든요. 원인이라도 확실하게 있는 난임이면 모를까 둘 다 정상이라는데 아이는 계속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후 어머님 생신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점심때 시댁 식구들이 모이기로 하면서 저는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했죠. 밖에서 먹으면 편하겠지만 아버님의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집에 와서 외식은 거의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생신에 어머님이 밥상을 차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음식 장만을 떠맡게 되었죠. 한참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는데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기 가졌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시집 오기 전부터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할까. 형님과 아주버님이 혼전 임신을 했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죠. 아버님은 기다리던 손주를 보게 되었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형수, 축하해요. 혼수 준비를 제대로 하셨는데요? 너무 부럽다. 우리도 빨리 아이 가져야 하는데. 남편이 입가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죠. 그런 남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두 분은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생긴 아이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더디게 찾아오는 건지 서운하기까지 했죠. 결혼 전인데 벌써 아이가 생겨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사람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했죠. 그때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결혼을 서두르다니? 지금부터 결혼 준비한다고 해도 빠듯할 텐데. 배불러서 결혼식 올릴 테야? 아이 낳고 차분히 해라. 그래도 결혼식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 낳고 하면. 그래 자기야. 아버님 말씀 듣자.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거 봐라. 너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똑똑하다. 기특하기도 하지. 형님을 바라보는 아버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형님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 이제 보니 동서 혼자 음식을 준비를 다 했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때 아버님이 형님 손을 와락 잡으며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고, 임신한 애가 무슨 부엌일이야. 너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라. 오늘은 작은 애가 다 할 거야. 아버님 말에 멋쩍은 미소만 나왔죠. 시댁 식구들은 축제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저 혼자 외딴 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죠. 재수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음식 장만하느라 힘들었죠? 그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울적했던 마음이 한꺼풀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댁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아주버님이셨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키면 먼저 나서서 하곤 했죠. 가끔은 무신경한 남편보다 아주버님이 제 시댁 생활의 버팀목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항상 제게 아주버님이기 전에 선배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마음 편히 부탁하라고 하시곤 했어요. 그런 말을 해줄 때면 정말 든든했죠. 형님이 임신하면서 저도 임신에 대해 조급함이 더 생기게 되었어요. 이미 인공수정을 3번이나 실패하고 시험관을 2번이나 실패한 상태였으니까요.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많이 지쳐가고 있었죠. 제가 힘들어하는 게 남편 눈에도 보였는지 병원 다닐 때 버스 타지 말고 차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난임 병원이 없었기에 시외버스를 타고 타 도시로 가야 했거든요. 자기야, 이번에 병원 갈 때 버스 타지 말고 내 차 가져가. 나는 버스로 출퇴근할게. 남편이 차를 운전해서 가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미 운전을 안 한 지 5년이 되어 갔거든요. 네일숍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라서 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결혼하면서 엄마에게 드렸죠. 시외 운전이 오랜만인데 괜찮을까? 그래도 시외버스 타고 또 시내버스 갈아타는 것보다 운전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살아나겠지.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고 갈아타는 시간도 무시 못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말했죠. 남편 차를 운전해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십 번이나 오가던 길인데도 막상 제가 운전해서 가려니 처음 가는 길 같았어요. 잔뜩 긴장한 채 핸들을 부여잡고 운전하기 시작했죠. 앞차를 노려보며 안전거리를 지키자, 신호를 지키자 세뇌하듯이 읊조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운전이라는 게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보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차에서 내려 상대편 차주와 대화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사고가 어떻게 나게 된 건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는지 블랙박스 동영상을 돌려보려는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고 장면의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끄려고 했지만 남편 차가 낯선 곳에 서 있더라고요. 차는 한적한 강변에 세워져 있었고 익숙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진짜 와이프랑 안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진다니까. 도대체 왜 우리 형을 꼬신 거야? 너나 우리 형이랑 헤어져. 그건 남편과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서로 누구와 헤어지라고 하는 건지 영상을 꺼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너도 와이프랑 헤어져. 나랑 더 잘 맞는다며? 왜 그 여자랑 결혼한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아내랑 이혼 안 해. 우리 형 사랑하긴 하니?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형 아이 맞긴 한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아이 아빠도 너지. 뭐 이런 불륜관계도 짜릿하잖아. 그렇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만나나 봐. 녹음 파일을 듣고 놀라서 팔딱였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암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차창을 두드리며 상대편 차주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입이 덜덜 떨려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죠. 그 후 상대편 차주와 제가 접촉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의 외도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파일을 더 열어보아야 하나? 아니면 보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 뒤 영상이 제 오해를 풀어주길 바랬거든요. 이렇게 나랑 자주 만나도 돼? 형이 의심하지 않아? 몰래 나왔지. 그 사람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분간 못 만날 거야. 아내한테 내 차 가지고 병원 다니라고 했거든.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진짜 그 여자랑 아이 가질 거야? 당신 아이는 내 뱃속에 있다니까. 그 여자랑 헤어져. 그럼 우리 둘이 아이 키울 수 있어. 아이 가지고 싶다면서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왜 사는 거야? 난 아내랑 헤어질 생각 없다니까. 그만 포기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 아이여야 해. 애처가 나셨네. 내가 이래서 그 여자를 좋아하지 못하겠다니까. 정말 볼수록 짜증나 죽겠어. 적당히 해. 티 안 나게. 이런 사이를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명백한 불륜관계였지만 그것보다는 공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기이한 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남편과 형님은 아주버님을 통해 만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저와 주말에 만났다면 형님을 주중에 만나고 있었던 거죠.
더욱더 놀라웠던 건 형님은 이미 예전부터 남편에게 다른 여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 곁으로 오자 남편을 따라 이사를 하고 남편에게 접근하기 위해 아주버님을 이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걸 사랑이라 말해야 하는 건가요? 집착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형의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형님과 만난 거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주버님 회사 앞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주버님이었어요. 같은 피해자로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두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주버님, 저 지금 회사 앞인데 저랑 잠시 차 한잔 마실 시간 있을까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회사 앞 카페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인데 둘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버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옮긴 블랙박스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미소가 섞여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이런 내용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아주버님의 손이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핸드폰을 건네준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너 어디야? 거기서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그리고 의자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주버님을 뒤쫓아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아주버님을 봐왔지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아주버님을 쫓아간 곳은 저희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형님이 같이 있었죠.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달려가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습니다. 놀란 형님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어요. 도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 맞을 땐 맞더라도 이유는 알고 맞자. 너희 둘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형님과 남편은 아주버님 말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지금 같이 있어서 오해했나 본데요. 다음 달 당신 생일 선물 골라주라고 부탁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 형, 오해가 있으면 말로 풀어. 괜히 주먹부터 들이대지 말고. 아주버님은 두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제 핸드폰을 들고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된 둘의 목소리를 듣고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형, 자기야, 아니야, 오해라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내 말 들어봐. 오해? 무슨 오해? 그 블랙박스 녹음을 듣고서도 오해라고 말하는 거야?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정말이야. 너는 이 상황까지 됐는데도 와이프 안에 변명할 셈이야? 그냥 사실대로 말해. 우리 만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조용히 해. 나는 아내랑 헤어질 생각 없다고 했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형도 나도 잘 살았을 거라고. 지금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말이야? 네가 찾아왔을 때 좋아하던 사람은 바로 너 아니었어? 네 형을 만나고 있어도 나를 만난 건 너야. 형님은 순식간에 남편을 밀어버렸어요. 남편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화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넘어질 때 화단에 심어진 나무에 얼굴이 긁혔는지 피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손으로 볼을 쓸었어요. 이게 정신 나갔나? 어디서 사람을 밀어? 손에 묻은 피를 보고 화가 났는지 형님에게 달려들어 밀어버렸어요. 형님은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타일에 엉덩이를 크게 찍고 말았습니다. 못 일어나겠어. 못 일어나겠다고. 아파. 엉덩이가 아프다고. 제가 잡고 일으켰지만 아프다며 손을 뻗어 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저까지 바닥에 엎어져 버렸죠. 그때 형님 다리 사이로 붉은 핏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서둘러 119에 신고했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는 형님에게 골반 골절 진단과 함께 양수가 터졌다고 말했어요. 골반이 골절되셨어요. 당분간 누워 지내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지금 임신 5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조기 양막 파열로 파수가 일어났어요. 초음파 결과 남은 양수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심장은 뛰고 있는데 양수가 없어서 생존하기 힘들어요. 출산하신다고 해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생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유도 분만을 하실 건지 제왕절개를 하실 건지 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에도 너무 어린 아이라서요. 아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지만 양수가 적어 아이가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상황에 형님은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아이가 잘못되니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변명하기 바빴죠. 저기요, 정말 오해야. 나 형수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 아니, 전에 몇 번 만난 건 맞는데 클럽에서 만났거든? 정말 오해하지 마. 사랑 그런 거 아니었어. 자기랑 멀리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몇 번 만났는데 거머리처럼 달라붙더라고. 심지어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변명을 하기 바쁜 남편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당신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 누가 내 아이라는 거야? 아니라니까? 형 아이를 자꾸 내 아이라고 우기는 거야.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라고 형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더는 남편과 말도 섞기 싫어졌죠.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는 이제 당신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잃어버렸어.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한순간이야. 결국 조강지처한테 돌아온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결국 바람 피운 거 인정하는 거지? 당신이 이혼 못하겠다면 소송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더러워서 못 살겠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는 모습이 정말 정남이 떨어진다.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저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뭐? 더러워? 정남이 떨어져? 이혼 소송? 그래, 하려면 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고. 저희 부부는 재산 분할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으니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남편은 제가 이혼하기 위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세운다고 우기고 있었죠. 법원에서 다시 만난 남편은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워낙 남편의 귀책 사연은 뚜렷했고 증거도 있었으니 제가 승소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 증거로 사용 못해. 뉴스도 안 봤어? 불법 녹음은 증거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결국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 두고 보자. 당신이 나를 속이고 형님을 사람을 만나온 게 1, 2년이 아닌데 증거가 그것밖에 없겠어?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아? 왜 그렇게 당당할까 했더니 블랙박스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치열한 공방 속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블랙박스 녹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강제로 설치한 게 아니었고 남편이 설치한 블랙박스에 우연한 사고로 제가 듣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은 패소한 게 분한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말도 안 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내 차 블랙박스를 강제로 받는데.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나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우리 둘을 농락한 벌에 비하면 너무 가볍지 않아? 나는 지금도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당신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지금도 반성조차 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당신하고 이혼한 거야. 불륜이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법원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남편을 두고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해도 자신이 어떤 잘못했는지 모르겠죠. 처음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지만 이제 그 당당한 모습에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저렇게 못났던 사람이었을까 싶었죠.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아주버님 차였죠. 재수씨,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아무 말 없이 아주버님 차에 올라탔죠. 어쩌면 저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주버님이셨으니까요. 저야 남편이랑 이혼하면 끝이지만 아주버님은 자신을 속이고 농락한 사람이 핏줄로 이어진 혈연이잖아요. 조용한 차 안에서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아주버님이셨습니다. 동생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사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냥 좋은 선배와 후배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럼 계속 얼굴 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인연이 아니었으니 이렇게 된 거겠죠. 이게 왜 아주버님 탓이에요? 아주버님도 결국 피해자잖아요. 사실 내가 먼저 너를 좋아했어. 동생보다 먼저 말이야. 동생에게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 녀석이 궁금하다고 네 얼굴을 보고 온 뒤 사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 난 당시에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아주버님의 뜬금없는 고백에 놀랐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멋쩍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지금 와서 너랑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 내가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네가 이런 일을 겪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로채 가니까 당시에는 화가 너무 났었어. 그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그런 일을 겪고 화를 안 내는 게 비정상이죠. 약혼녀가 동생이랑 만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그러게.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매력에 끌렸나 싶긴 한데 아무튼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이랑은 헤어졌어. 그 사람도 이제 준경이한테 오만정이 떨어졌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 뭐 태어나면 돌아가겠지. 짧은 대화였지만 아주버님의 대화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형님은 이곳까지 온 걸까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 후 아주버님은 꾸준히 제 네일숍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면서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손톱 하나하나를 잘라내고 다듬는 동안 제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짧은 손톱을 내밀었어요. 아직 자라려면 한참 남았어요. 2주 정도는 더 있다 오셔야 할 것 같네요. 손톱은 나도 집에서 깎을 수 있어. 그냥 너랑 마주보고 있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왜요? 위로가 필요해 보여요? 이혼해서 불쌍해 보여요? 아니,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밥 한번 같이 먹어줘라. 선배가 부탁할게. 이제 아주버님이 아니라 선배로 남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10년 넘게 선배가 아닌 남자친구의 형, 그리고 아주버님으로 지냈던 사이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요? 그래도 저는 후배로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2번 저를 찾아와 밥 먹자, 차 마시자, 심심하니 영화 보자, 별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챙겨줬던 건 아주버님이란 걸 알았기에 보답으로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1번, 2번 밥 먹고 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제 옆에는 아주버님이 있다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연인인 듯 연인이 아닌 그 관계를 6개월 정도 유지할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이런 질문 뜬금없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들 잘 지내지 못해. 동생이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붙잡았거든. 아주버님 말에 실소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자기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형님뿐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거죠. 둘은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어. 그런데 동생이 출장 갔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안방 침대에 아버지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걸 발견했나 봐. 네? 뭐라고요? 누구랑 누구요?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있으면서 아버지랑도 그런 사이였나 봐. 우리 집 남자들을 다 만나고 있었던 거지.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놀라셔서 쓰러지실 정도였어. 동생은 결국 그 여자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이고 어머니도 아버지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이셔. 거기다가 어머니는 그 여자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신청하셨어. 지금은 내 집에서 지내시고 계셔. 시댁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죠. 아주버님도 제가 이혼할 때 시댁과 인연을 끊다시피 했고 어머님하고만 가끔 연락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 말을 듣고 지난 10년이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적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진정한 사랑은 없었겠죠. 그동안 내 일하면서 손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영혼 없이 위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로로도 이 기분은 설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닌 형님을, 거기다 그 형님이 시아버지와도 불륜을 저지른 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죠. 지금 생각해도 형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 앞으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를 기다릴까봐 아주버님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제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고 결혼 생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으로 만족해.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생활 그전에는 꿈도 못 꿨잖아. 나도 지금이 전보다 더 행복해. 아주버님의 그 한마디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아주버님이 먼저 고백했더라면 정말 그런 일은 겪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후회해도 어쩌겠어요. 지금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도 이곳에 사연을 쓰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하고 개운하네요. 여러분도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일기장이라도 적어 답답한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